나는 윤희, 올해 55. 서울 강남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 내 인생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을 잃었다. 조용했고, 무감각했고, 차가웠다. 아침이면 혼자 된 밥상을 차리고, 밤이면 같은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반복된 날들. 그리고 어느 봄날,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바로 수진의 남편, 태석. 수진은 내 가장 오랜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태석은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내게는 그저 친구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수진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태석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이윤희 씨, 혼자 가시기엔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올라탄 순간 나는 이상한 긴장을 느꼈다. 그의 자동차 안은 은은한 녹차향 향수와 따뜻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오늘 길이 좀 흔들릴지도 모르니까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대는 걸 감추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윤희 씨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 말은 내 심장을 정지시킬 듯 강렬했다. 나를 여자로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짧은 침묵 속 그의 손이 기어봉 위에서 살짝 내 손등 옆으로 스치듯 움직였다. 만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온기를 느꼈다. 내 몸 전체가 반응했다. 그는 조용히 차를 골목길로 돌렸다. 여기선 차가 안 막혀요. 그리고 작은 공원 옆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다. 윤희 씨.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자 나도 모르게 떨림이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고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귀 옆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고 그 작은 손끝이 귓볼을 스치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 그것이 되살아났다. 멈추라면 지금 멈출게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입술조차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던 것 같다. 내 눈빛이 대답이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내 손목 위로 손가락을 흘려보냈다. 그 감촉은 마치 한지를 쓰다듬듯 섬세했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수진의 친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여자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태석과 나눈 그 짧은 순간이 내 온몸에 새겨진 듯 반복되어 떠올랐다. 어느새 그의 향기, 손길, 숨결까지 내 일상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수진과 나는 여전히 매주 만나 찻집에서 이야기했고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말도 행동도 조심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그 감정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다. 하루는 수진이 갑작스레 전화를 걸었다. 윤희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별장에 같이 갈래? 태석 씨도 올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래. 좋아.
별장은 강원도 고성 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다. 거기서 마주친 태석은 전과 다름없는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나 역시. 저녁이 지나고 수지는 먼저 방에 들어가 쉬러 갔다. 그때였다. 나는 바깥 바람을 쐬고 싶다며 테라스로 나갔다. 밤바람의 한복 느낌이 나는 긴 리넨 원피스 자락이 살랑였고 은은한 자개 장식 귀걸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는 바로 뒤따라 나왔다. 괜찮으세요? 바람이 차가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내 곁에 섰고 둘 사이엔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날 이후 매일 생각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나도요. 그 순간 그는 내 허리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가볍지만 확실한 감촉이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바닷바람 사이로 내 머리칼이 흩날리고 그는 그것을 손끝으로 정리해주며 말했다.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손이 그의 손을 찾아갔고 그가 내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다루듯 신중하게, 부드럽게. 우리는 테라스를 내려와 별장 뒤편 정원으로 걸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정원 한쪽엔 작은 정자, 정원용 목조 구조물가 있었다. 그 안엔 은은한 조명과 전통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곳에 앉자 그는 내 발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천천히 슬리퍼를 벗기고 맨발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에 식은 내 발에 그의 손이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 발등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나는 놀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너무 예뻐요. 발끝까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진심이었다. 그가 나를 여성으로, 존재로 완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정자에서의 그 감촉은 내 피부에 남아 있었다. 내 발끝, 그의 입술, 그 짧은 떨림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아침상을 차렸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소란스러웠다. 태석은 내 눈을 피했지만 나를 향한 기척은 더욱 짙어졌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졸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운전석 앞에 거울에 비친 그의 눈이 잠시 나를 붙잡았다. 단 몇 초, 그 시선은 그날 밤보다 더 강렬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나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작은 상자 속엔 자개 무늬의 고급 하이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곡선. 그리고 안쪽에는 금사로 수놓아진 내 이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보낸 거였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 몸이 먼저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그 구두를 신은 채 거울 앞에 섰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크림색 블라우스와 세련된 슬릿 한복 치마를 입고
머리는 느슨한 번 스타일로 올려 묶었다. 귀에는 전통 놀이개에서 영감을 받은 귀걸이를 달았다. 그리고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홍제천 근처 그 찻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는 곧바로 답했다. 7시 약속할게요. 찻집은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전통 카페였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 구두 마음에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죠? 내 취향을. 그날 정원에서 당신 발을 감쌌을 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은 강인하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는 걸. 나는 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찻집을 나서 작은 호텔로 향했다. 작고 조용한 이름 없는 곳. 그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은은한 향이 흐르고 전통 창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 구두를 벗기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순간이 작품 같아요. 그가 손끝으로 내 다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나는 마치 해금처럼 떨렸다. 그는 날 다루는 방식이 달랐다. 거칠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에 의도가 있었다. 그의 손은 옷 너머로 내 허리를 따라 내려갔고 나는 손끝을 그에게 얹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과 여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들이었다. 그 밤은 조용했고 천천히 깊어졌고 우리의 숨결과 속삭임이 한옥의 나무 벽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더는 예전의 윤희가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선 여전히 점잖고 조용한 미망인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겨울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 피부, 내 숨결, 내 시선마저 달라졌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태석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지만 그의 말투 하나, 손동작 하나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떠올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믿었고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언니, 요즘 참 얼굴이 좋아 보여. 혹시 누가 생긴 거 아니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억지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이 박혔다. 죄책감은 하루하루 더 커져만 갔다. 며칠 후 태석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이번 주말 잠실에 전시회가 있어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갔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우리는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미술관 구석에 섰다. 이 그림 어때요? 그가 묻자 나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푸른 물감으로 번진 꽃잎과 찢겨진 종이 위에 붉은 선. 마치 내 감정 같았다. 찢어진 뒤에도 빛나는 거죠. 내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래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런 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 순간은 진짜예요. 우리는 전시장을 나와 한강 근처의 오래된 찻집에 들렀다. 그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고 바닥엔 온돌이 깔려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 신발이 아니네요. 나는 작게 웃었다. 오늘은 당신 없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는 내 발을 무릎 위에 올려 살짝 손으로 감쌌다. 그 감촉이 전류처럼 퍼졌다. 찻집 안의 조용한 분위기, 달콤한 유자차 향기, 그리고 그의 손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내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의 발은 당신이 얼마나 섬세한지 말해줘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만요. 누가 보면.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이제 이 감정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책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은 깊고 서울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네온 사인이 번지는 사이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날 밤의 기억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다. 지난 몇 주, 아니 몇 년보다 더 많은 감정이 내 안에서 밀려왔다. 태석과 나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러웠고 서로를 애써 피해 다녔다. 그렇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수진이 내 집에 불쑥 찾아왔다. 무심하게 김밥을 사들고 와서는 언니 요즘 좀 이상해. 솔직히 말해봐. 누구 있어? 나는 얼음처럼 굳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미안해. 나.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다. 입술은 떨리고 눈물은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속삭였다. 너를 배신했어. 미안해. 그녀는 그대로 나를 꼭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나는 태석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주세요. 한남동 그 골목 끝 찻집에서 그는 나타났다. 늘 정돈된 셔츠, 그 특유의 정숙한 향기.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눈밑이 조금 붉었고 말없이 앉았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같이 있으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다. 서로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를 다시 숨쉬게 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당신도요. 하지만 이제 숨을 멈출 시간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건 욕망이 아닌 이별의 인사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되면 아직도 그의 손길이 떠오르고 침대 위에 누우면 그 숨결이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은 잘못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다. 한 여자의 마지막 각성. 숨겨졌던 감정의 폭발. 그리고 삶의 의지.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우린 이미 서로를 살려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고요히 거울 앞에 앉는다. 오늘은 진주 한 쌍의 귀걸이와 검은색 모던 한복, 단정한 머리, 그리고 구두는 그날 그가 보내준 것.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도.